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버스터입니다. 오늘은 좀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3월 12일이고요. 어젯밤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미국 증시의 선물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젯밤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미국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가 끝나려면은 전쟁이 일단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원래 개전 초기에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3일에서 5일이면 끝나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전력이 워낙 강하니까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허수아비 정부를 수립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었는데 그 전망이 틀렸죠. 왜냐하면 워낙 우크라이나가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서방에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또 러시아 군이 의외로 조직적이지 못했죠. 근데 문제는 이 협상이 빨리 휴전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 종전까지 가면 좋고요. 완전히 이 협상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은 매크로에서 중요한 지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이슈를 좀 몇 가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 이슈를 이해를 해야 지금 협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독재자 푸틴이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푸틴의 협상 조건. 그다음에 이 전쟁의 책임이 누가 있냐? 푸틴이 당연히 책임이 제일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지표 중에서 경기 선행 지수를 먼저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OECD 토탈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 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한국인데 보시면은 이때 저거죠.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확 빠졌죠. 경기 선행 지수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측정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때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꺼지질 않았어요.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이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찍은 거는 7월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미 정점을 형성하고 좀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더 빨랐죠. 2021년 초 이미 1년도 넘어 전에 이미 정점을 형성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경기 선행 지수가 7월에 정점을 형성을 했는데 코스피는 정점이 우리는 6월에 왔어요. 작년 6월에. 그래서 여기 6월 25일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었고 3,316포인트가 그리고 계속 빠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죠? 근데 이제 1월 들어서 더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1월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나스닥은 한 11월 정도에 정점을 형성했고 다우 산업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12월까지 계속 올랐죠. 근데 우리는 이미 작년 6월에 정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현 시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아니면 좀 더 빠져도 2,500 정도가 깨지지 않고 반등은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만 나와도 얼마든지 급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반등 이후에 V자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엄청난 행보나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예상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전쟁이 터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50bp가 아니고 25bp가 유력하죠. 그런데 과연 그 25bp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왜? 전쟁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 깨지고 다시 반등을 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빅스를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된다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빅스는 절대 수치가 중요한데요. 20포인트 한 요 정도 되죠. 20포인트 아래에 머물면은 요런 때죠. 요런 때는 지수가 강하게 갑니다. 요럴 때. 근데 이제 가끔가다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얘가 막 30을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갔다가 꺼지고 이런 형태를 보이죠. 이때도 일시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근데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요 2월 달부터 빅스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꺼지질 않고 있죠. 30포인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좋은데 계속 이렇게 30 위에서 머물면서 변동성 자체가 지속이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죠. 물론 이거는 기초자산이 S&P 500 지수인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변동성이지만은 그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 장세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빅스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게. 내려와야 된다. 최소한 25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오늘도 그래서 결국은 30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빅스는 제가 아침마다 그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제, 왜냐면 단기적으로 가장 잘 반영을 해요. 장의 안정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을 키우면서 힘들어지는지를.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함으로 해서 이런 변동성 장세 30 위에서 도는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 CRB 지수를 보면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CRB는 원유, 다음에 천연가스, 곡물, 귀금속 등 19개 그 상품을 가지고 합산을 해서 보여주는데 이 인플레 지수라고도 하죠. 얘가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유가가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하고 같이 동행을 했죠. 근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주가는 빠지죠. 왜? 이제 얘가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가 꺾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꺾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다?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야죠. 근데 아직 전쟁이 쉽게 끝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아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인지 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는 오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또 환율이 오르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올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 또 적자 나왔죠. 수출은 늘었지만은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이렇게 되면 적자가 되니까 절대 좋은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고물가에 저성장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나야 일단은 유가가 좀 떨어지고 물가에 대한 안정이 오고 환율도 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예.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해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경감이 되면서, 지수가 안정을 찾고 변동성 장세가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왜 이게 좀 쉽지 않느냐. 보시면은, 우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역사적 이슈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출발점은 이 동슬라브 문화가 키예프스카야 루스, 키예프 루스에서 시작됐는데 9세기에 이거를 지금 세 나라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벨라루스가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이 키예프 루스라는 데가 옛날에 구색이 여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는 결국은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틴의 논리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 아니었냐. 벨라루스는 이제 친러시아죠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도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안타까운 거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단어 그 나라 이름이 이 크라이가 러시아어로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전치사고.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변방에 있는 나라야 그냥 자기네 소국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그 키예프 공국이 칭기스칸이 이제 침공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칭기스칸이 망하고 나서는 이제 폴란드가 이쪽 드네프르강 왼쪽 이쪽을 지배를 하고 이쪽은 이제 러시아 쪽이 지배를 해요. 근데 폴란드도 동슬라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어로도 크라이가 또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로 봐서는 이 동쪽 변방이고 러시아 쪽으로 봐서는 서쪽 변방이 돼버린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가 한번 좀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좀 슬프니까. 그런 상태고요. 중요한 역사적 이슈가 하나 1932년하고 1933년에 생기는데 이 홀로도모르라고 해요. 이건 아예 명사입니다. 이제 명사가 돼버렸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어로 골로토모르를 하는데 골로트라는 말은 그 배고픔, 기근이란 말이고 모르는 죽음입니다. 이제 배고파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아사.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300만 명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000만 명이나 그 이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스탈린이 이 집단 농장화를 추진을 하면서 곡물 수확이 줄었어요. 근데 그 줄은 곡물을 또 수탈을 했어요. 공업화를 해야 되니까 뭐 수출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다 싣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전라도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 나온 곡물을 군산을 통해 갖고 일본으로 다 빼갔죠. 그래서 우리도 아사자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진이 1933년 그 하르키우 제2의 도시지 그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데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길에 굴러 죽은 시신이. 근데 이 아줌마 보면은 그냥 눈길 안쪽 가죠. 왜?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아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둘이는 심리적으로. 왜? 이 스탈린에 대한 이 분노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다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소비에트의 이 혁명, 그러니까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는데 이게 불과 결국 90년 전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의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요번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그 부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래요. 서구 쪽으로 다 도망갔는데 그 제외 국민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밖에서 살던 국민들은 속속 다 모여들고 있죠. 싸우겠다. 러시아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홀로도모르. 이거를 잊질 않는 거죠.